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고요한 새벽을 갈라놓았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웅장한 빌라의 철문 뒤 맑고 푸른 수영장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떠올랐다. 차갑고 고요하게 아무런 생명의 흔적도 없이. 그녀는 무명인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22살의 미스 코리아, 아름다움과 성공의 상징이었으며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무대와 카메라를 장식했던 그 미소 뒤에는 사랑과 권력, 그리고 배신에 대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행복의 공간이어야 할 빌라는 죽음의 무대로 변해버렸다. 이 비극 뒤에 숨어있는 자는 누구이며 왕관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마치 모든 슬픔을 쏟아내는 듯했다. 비는 쉴 새 없이 내리며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평창동의 고급 빌라 지붕을 두드렸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대신 북악산에서 내려온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 단지에서 가장 웅장한 집을 둘러싼 높은 철책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집은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의 총수인 강태준 회장의 소유였다. 정문 근처의 작은 경비초소 안, 60에 가까운 박 반장은 식어가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그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이곳의 모든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분수 소리,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의 발소리까지도.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조금 넘겼을 때 박 반장은 여느 때처럼 순찰을 돌기로 했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비에 젖은 정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창백한 노란빛의 정원등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의 발걸음마다 젖은 낙엽 위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침내 그는 집주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수영장가에 도착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은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반사는 완벽하지 않았다. 무언가 수영장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박 반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에는 흰 비닐이나 바람에 날아온 천 조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추었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그건 천이 아니었다. 긴 검은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자의 몸이었다. 그녀는 물 위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마치 잠든 듯 평온해 보였지만 피부색이 창백했다. 너무나도 창백했다. 얼어붙은 듯한 그 순간 박 반장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꺼내려 할 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삼켜진 듯했다. 몇 분 후 경찰 사이렌이 밤에 정적을 깼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빌라의 하얀 대리석 벽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곧이어 검은 세단에서 긴 레인코트를 입은 박준서 총경이 내렸다. 그의 눈은 수십 건의 강력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날카로웠다. 박 총경은 천천히 수영장가로 걸어가 막 과학수사팀이 건져 올린 여성의 시신을 응시했다. 언뜻 보아도 무척 익숙한 얼굴이었다. 텔레비전 화면과 전국 광고판을 장식하던 아름다운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다. 이아름, 한 경찰관이 속삭였다. 그 이름의 박 총경은 시신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래, 이아름, 2년 전 미스코리아 진. 그녀의 삶은 빛과 꿈, 그리고 호화로움으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수천 대의 카메라 플래시를 봤던 그 몸은 이제 차가운 흰 천에 덮여 있을 뿐이었다. 다시 바람이 불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후두둑거리는 빗소리 사이로 박 총경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정원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같았다. 희미하고 축축하게 들렸다가 이내 사라졌다. 한 경찰관이 속삭였다. 여기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 빌라가 지어지기 전에 뒤편 계곡에서 여자애가 빠져 죽은 적이 있답니다. 박 총경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귀신은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어. 그는 쪼그려 앉아 모든 디테일을 살폈다. 수영장과 칵테일 잔에는 아직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라탄 의자 옆에는 여성용 샌들 한 켤레가 단정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막 공연을 마친 무대처럼 박 총경은 마음속으로 오늘 밤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기 전 아름의 시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든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순히 한 여자를 죽인 게 아니야. 꿈을 죽이고 아름다움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빛을 죽인 거지. 그리고 저 멀리서 서울의 밤을 가르는 빗소리가
마치 끝나지 않는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아침이 평창동에 서서히 밝아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간밤의 비는 웅장한 빌라의 처막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옅은 안개가 수영장 위를 떠다니며 하얀 대리석 벽과 높이 솟은 유리창을 가진 거대한 집의 그림자를 가렸다. 밖에서 보면 그 빌라는 작은 궁전 같았지만 그 아침 궁전은 고요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집안에서 박준서 총경은 수영장 유리 난간에 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손에는 손도 대지 않은 블랙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김은 이미 춤을 멈춘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지난밤은 풀리지 않은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는 경비원 박 반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모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요? 밤 11시 이후로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고 확신합니까? 박 반장은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네, 팀장님. 11시에 순찰을 돌았을 때 모든 정원등이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은 집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잠깁니다. 강 회장님과 아름 아가씨만 지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박 총경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보안 데이터를 보여주는 태블릿 화면을 보았다. 모든 카메라가 오후 8시 57분에 꺼졌다가 새벽 2시 15분에 다시 켜졌군. 박 반장님이 시신을 발견한 직후야. 이 시간 18분 동안의 시스템 중단은 우연이 아닙니다. 박 총경이 중얼거렸다. IT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CCTV 시스템이 원격으로 해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팀장님. 수법이 아주 깔끔해서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 총경은 옅게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 주방 근처에서 과학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영장가에서 옅은 주황색의 칵테일 한 잔을 발견했다.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몇 조각이 남아있었다. 잔 가장자리에는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반원 모양으로 선명했다. 박 총경은 마치 과거가 남긴 조용한 메시지를 읽는 듯 그 물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박 총경은 근처의 라탄 의자를 보았다. 의자 쿠션 밑에는 이상한 물방울 자국이 약간 있었고 라탄 틈새에는 무언가 끼어 있었지만 의자를 망가뜨리지 않고는 꺼낼 수 없었다. 의자 통째로 포장해서 연구소로 가져가 박 총경이 재빨리 명령했다. 그는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팀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위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방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살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흰 커튼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 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에 집중해. 섣부른 상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빌라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아름의 이름은 새벽부터 주요 뉴스가 되었다.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높은 담장을 비추었고 리포터들의 목소리가 특종을 전하기 위해 경쟁했다. 하지만 박 총경에게 이 모든 관심은 그의 일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다. 그는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아름은 그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 값비싼 그림으로 가득 찬 넓은 거실에서 박 총경은 가지런히 전시된 아름의 사진들을 보았다. 한 사진에서 그녀는 2년 전 미스코리아 대회 무대 위에서 왕관을 쓰고 달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름이 중년 남성과 함께 찍은 다른 사진이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을 바꿔준 남자에게. 박 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라.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거대한 페르시아 카펫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처럼 희미하게 축축한 자국이 있었다. 수영장에서 죽지 않았어. 그는 속삭였다. 시신은 나중에 그곳으로 옮겨진 거야. 같은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현장에 도착했다. 부드러운 인상의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강 회장의 개인 비서인 최서윤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에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떨며 말했다. 어젯밤 아름 씨가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는 단 3단어였습니다. 물은 언제나 알아. 박 총경은 그녀를 깊이 응시했다. 물은 언제나 안달아. 그는 조용히 반복했다. 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 씨는 요즘 이상한 말을 자주 했어요. 꿈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수영장가에 서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자주 본다고 했어요. 박총경은 표정을 감추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수사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직감이 논리로는 보이지 않는 단서를 품고 있기도 했다. 최서윤 씨,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름 씨의 모든 개인정보, 활동 일정, 최근에 자주 연락한 사람들 전부 저에게 주십시오. 그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이제 폴리스 라인이 쳐진 수영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어젯밤 저도 잠시 서류를 전해드리러 이곳에 왔었습니다. 손님 방불이 켜져 있길래 아름 씨가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발라드였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제 불길한 예감을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박총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죄책감이 말로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날 저녁이 저물 무렵 수사관들은 경비 초소로 돌아왔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자동문 활동 기록이 새벽 3시에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하나가 복구되었다. 뒷뜰문을 마지막으로 연 지문 기록이 밤 10시 54분에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의 지문도 강 회장의 지문도 아니었다. 화면에 뜬 이름에 박총경은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강민혁, 강태준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유한 아버지, 야심찬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갇힌 젊은 여성. 하지만 모든 것을 확신하기 전에 박총경은 한 가지를 더 기다려야 했다. 과학수사팀이 가져간 라탄 의자의 감식 결과였다. 그는 그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연구소의 조명 아래에서 기술팀은 마침내 젖은 의자 틈새에서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방수 비닐에 깔끔하게 쌓인 아이폰이었다. 박총경은 그 물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금이 간 화면에는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이아름의 얼굴이 배경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 전화기가 말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빌라에서 전화기가 발견된 지 몇 시간 후 서울의 밤은 모든 것을 덮는 어두운 커튼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연구실에 차가운 흰 조명이 켜져 있었다. 방은 고요했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의 미세한 소음만이 들렸다. 긴 강철 테이블 중앙에 아이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치 입에 담기에는 너무 큰 비밀을 품은 죽은 물건처럼. 박준서 총경은 테이블 옆에 서서 금이 간 검은 화면을 골똘히 응시했다. 2명의 과학수사 요원이 케이블과 컴퓨터를 연결하며 마지막 암호화 계층을 뚫으려 애쓰고 있었다. 수법이 아주 깔끔합니다. 한 요원이 말했다. 이중 잠금에 얼굴 인식 그리고 6자리 비밀번호까지. 하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박 총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이 전화기는 이아름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일지도 몰랐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자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긴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사진이 나타났다. 아름이었다. 오른쪽 상단에는 오후 8시 54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시간이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부터 봅시다. 박총경이 조용히 말했다. 요원이 커서를 움직여 메시지 폴더를 열었다. 수백 개의 대화가 나타났지만 2개의 이름이 즉시 눈길을 끌었다. 강태준 회장님과 강민혁. 박총경은 그 두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 화면에서 충돌하는 두 세계로군. 그는 중얼거렸다. 강태준과의 첫 번째 대화는 달콤한 말과 결혼 계획으로 가득했다. 밀라노에서 당신 입을 드레스를 주문했어. 아름의 사망 2주 전 강태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름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전 소박한 게 좋아요.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이 필요해요. 라고 답했다. 박총경은 그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어쩌면 아름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완벽함의 상징이 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민혁과의 다음 대화는 달랐다. 톤이 변해 있었다. 거기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상처가 있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했어? 사건 전날 밤
강민혁이 쓴 글이었다. 아름은 답했다. 내 인생이 안전하길 바라니까 민혁 씨, 당신은 이해 못해. 강민혁은 재빨리 답했다.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나야, 아름아.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름의 마지막 메시지는 밤 10시 30분에 보내졌다. 제발 오늘 밤은 오지 마. 하지만 전화기의 GPS 기록은 15분 후 강민혁의 신호가 평창동 일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박총경은 차가운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 뒤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랑이 분노로, 애정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아왔다. 잘못된 사랑은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지. 그는 생각했다. 그는 요원에게 다른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갤러리에서는 빌라에서 찍은 아름의 사진 몇 장이 발견되었다. 수영장가에 서 있는 모습,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밤 8시 50분에 전면 카메라로 찍은 다른 사진 한 장. 아름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고 그녀의 눈은 프레임 밖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에는 유리문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확대해봐. 박총경이 말했다. 요원이 그림자를 확대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은 낯설지 않았다. 박총경은 그 모습을 알아보았다. 강민혁이었다. 시각적 증거를 확보했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화면에는 음성 메모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가 나타났다. 사망 전 마지막 3일 동안 녹음된 5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녹음에는 마치 개인적인 일기를 쓰듯 부드럽게 말하는 아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가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나를 통제해. 박총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명성이 종종 반짝이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녹음은 더 차가웠다. 아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무서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내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 번째 녹음은 조용했다. 숨소리와 물 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났지만 압박감 가득하게 들려왔다. 네가 날 떠나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아름아. 박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녹음을 공식 증거물로 저장해. 그의 손이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는 그냥 죽인 게 아니야. 먼저 희생자를 겁에 질리게 했어. 그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채 계속 울렸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요원이 외쳤다. 팀장님, 전송되었지만 보내지지 않은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파일을 열었다. 17초 분량의 메시지는 최서윤 실장이라는 연락처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전송 실패 시간은 오후 8시 53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름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울음에 섞여 떨렸다. 서윤 씨, 만약 내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다면 경찰에게 말해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날 만진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고 둔탁한 충돌음과 물튀는 소리가 이어졌다. 방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몇 초 동안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침내 박총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어. 그 말들은 무거운 숨결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화면 속 아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거 미소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몇 분 후 박총경은 연구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길고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명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GPS 신호, 문에 남은 지문, 사진 속 그림자, 그리고 녹음된 위협의 목소리.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 뒤에서 박총경은 잘못된 사랑 때문에 통제력을 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건물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며 어두운 서울의 거리를 적셨다. 박총경은 큰 창문 앞에 멈춰서서 유리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지 평온하게 살고 싶었지만 야망과 소유욕의 그물에 갇혀버린 젊은 여성 아름을 생각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물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 인간보다 더 정직하게 진실을 간직하고 있었어.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반대편에서 한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칵테일 잔의 지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혁의 것입니다. 박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밖에서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한가운데서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표정 없이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비운 술병이, 테이블 가장자리에는 구겨진 아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같은 시각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경찰 지휘 통제실의 대형 화면에 용의자라는 한 단어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몇 시간 후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서울의 하늘은 곧 쏟아질 쯤을 함께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다. 그날 밤 서울지방경찰청 지휘통제실의 대형 화면에는 텅 빈 시선의 젊은 남성 강민혁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붉은색의 큰 글씨로 용의자라고 깜빡이고 있었다. 박준서 총경은 창밖의 빗소리가 전자장비의 미세한 소음과 섞이도록 내버려둔 채 한참 동안 화면 앞에 서 있었다. 팀은 준비됐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젊은 경찰관이 재빨리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목표는 강남의 오피스텔 27층에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 감시 중입니다. 박 총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출발한다.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검은 세단 3대가 빗속을 뚫고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앞 유리 와이퍼가 은색 커튼처럼 쏟아지는 물을 닦아내느라 바삐 움직였다. 차 안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박 총경은 앞 좌석에 앉아 젖은 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름의 얼굴 조각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생기 있던 눈, 그리고 녹음 속에서 애원하던 마지막 목소리. 물이 마지막으로 날 만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말들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 여전히 부드럽게 울렸다. 차가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을 때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며 무릉덩이의 고인길 위에서 반사되었다. 박 총경은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27층 발코니 쪽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저기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위로 움직였다. 패널의 디지털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박 총경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와 슬픔이 뒤섞여 빠르게 뛰었다. 그는 곧 열게 될 문 뒤에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집착과 증오로 산산조각 난 삶의 잔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27층 복도는 고요했다. 에어컨 바람 소리와 복도 끝 큰 창문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뿐이었다. 팀은 검은 조끼를 입고 조용히 움직이며 무기를 준비했다. 박 총경은 강민혁이 사는 2703호 아파트 문 앞에서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최서윤 비서가 빌라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오래된 노래였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박 총경은 문을 한번 크고 단호하게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2명의 팀원이 문 양옆에 자리를 잡았다. 강민혁 씨, 경찰입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 총경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전히 조용했다. 박 총경은 팀을 바라보았다. 주변 안전 확보에 근처에 주민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받은 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열어. 한 번의 강한 충격으로 문이 부서졌다. 알코올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어수선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샹들리에는 열린 발코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에 강민혁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흰 셔츠를 입고 어두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놀란 기색이 없었다. 결국 왔군. 그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올 줄 알았어. 박 총경은 총을 겨누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혁 씨, 이아름 씨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작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당신들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나? 사랑에 대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상실에 대해 당신들이 뭘 알아? 박 총경은 2걸음 앞에서 멈췄다.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강민혁, 잘못된 소유욕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거지.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강민혁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붉고 지쳐 있었다. 내가 그 애를 위해 뭘 했는지 당신은 몰라. 이 모든 것, 그녀의 경력, 인기, 그녀가 입었던 모든 드레스, 내가 다 만들어줬어. 그런데 그녀는 내 아버지를 선택했어. 그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웃음과 터져나오지 못한 울음 사이에서 갈라졌다. 내 아버지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번개가 쳤고 그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박 총경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로 선택했군. 강민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가 그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을 때 난 이성을 잃었어. 언제 내 손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 후로는 그저 물과 정적만 기억나. 빗소리는 그의 고백을 반주하듯 더욱 거세졌다. 박총경은 강민혁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누구에게든 거짓말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물에게는 아니야. 강민혁. 물은 모든 걸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했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박총경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강민혁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발코니 밖에 비만 바라보았다. 그 애가 비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박총경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팀에게 그를 데려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민혁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긴 복도를 지날 때 복도 조명빛이 그들의 신발 자국으로 젖은 바닥에 반사되었다. 모든 걸음이 지울 수 없는 과거로 내려가는 계단을 걷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박총경은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텅 빈 병들, 테이블 위에 접힌 아름의 사진, 스피커에서 여전히 조용히 흘러나오는 노래. 그는 다가가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압박감처럼 느껴졌다. 발코니 유리에는 박총경의 모습과 비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진실이 마침내 침묵했던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군.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길고 날카롭게 밤을 가르기 시작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박총경에게 그날 밤 가장 큰 폭풍은 막 잠잠해진 참이었다.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이아름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는 마침내 물을 통해, 정의를 통해, 그리고 침묵을 통해 자신이 찾던 목소리를 얻었다. 체포 후의 아침, 서울은 여전히 간밤에 비해 쌓여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취조실의 공기는 건조하고 무거웠다. 천장의 흰 조명이 회색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비췄다. 방 한가운데 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수갑 찬손은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듯 텅 비어 있었다. 박준서 총경은 차분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지 않았다. 단지 펜 한 자루와 작은 메모지만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 강민혁.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밤샘으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눈동자만 움직였다가 다시 테이블을 응시했다. 박총경은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몇 초간 말없이 그 젊은 남자를 관찰했다. 자네를 압박하러 온 게 아니야. 박총경이 마침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저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서류도 증거도 아닌 자네에게서 듣고 싶어. 자네 마음속에서 직접. 강민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건물 지붕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박총경은 벽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시간이 어려운 말들을 꺼낼 공간을 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강민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십니까, 팀장님? 어릴 때부터 전 진정으로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조차 늘 아버지의 그림자 같았죠. 박총경은 대답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기록했다. 제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죠. 강민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강태준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전 지쳤습니다. 저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아름이를 만났습니다. 강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달랐어요. 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제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도 않았죠. 그때 그녀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소박하고 순수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왔어요. 그녀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죠. 제가 그녀를 스타로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총경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강민혁은 말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아름다웠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작은 대회에서 우승할 때마다 제가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그녀가 미스 코리아가 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멀어졌어요. 제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고
제가 촬영장에 찾아가면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그리고 가장 웃긴 건 결국 제 옆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방 안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박 총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가깝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웃고 계셨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화를 내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아니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아버지에게? 박 총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날 밤 해답을 찾으러 빌라에 간 건가? 강민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기 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수영장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차가웠어요. 그녀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줄 수 있으니까.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박총경은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이 무거워졌다. 강민혁은 목이 맨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제가 언제 다가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잡고 제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러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를 벽으로 밀쳤고 어쩌다 보니 제 손이 그녀의 목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치우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조용해졌죠.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박 총경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록했다. 그 후엔 패닉 상태였습니다. 강민혁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몸을 들어 수영장으로 옮겼습니다. 사고처럼 보이면 모두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죄를 덮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물을 볼 때마다 그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총경은 강민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후회하나? 그가 조용히 물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이리오 팀장님, 전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통해 본 제 자신의 거울을 사랑했던 겁니다. 저는 증오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의 그림자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죽인 겁니다. 박 총경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자백이 자네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지만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강민혁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는 게 쉽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박 총경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직해질 용기 또한 속죄의 한 형태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첫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 사이의 금속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박 총경은 일어나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혔을 때 강민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름의 모습이 희생자가 아닌 모든 것이 변하기 전 햇살 아래에서 미소 짓던 젊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눈물이 조용히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미안해 아름아. 취조실 밖에서 박 총경은 긴 복도에 멈춰 섰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밖에 남은 이슬비를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 인간은 증오가 아니라 줬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길을 잃는구나. 그의 발걸음이 차가운 복도에 구두 소리를 남기며 천천히 멀어졌다. 벽의 시계는 재판을 향해 더디지만 확실한 정의를 향해 시간을 세며 조용히 똑딱거렸다. 그리고 그 아침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서울은 마침내 고요해졌다. 강민혁의 자백이 녹화된 지 몇 주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을 띠고 있었다. 법원 마당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몇몇 기자들만이 철책 뒤에 서서 한때 나라를 뒤흔들었던 젊은 피고인의 모든 발걸음을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준서 총경은 멀리 아직 빗방울을 머금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끝까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
그날 그는 제복 대신 소박한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강민혁의 자백서, 사본이 담긴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들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호송차가 멈추고 철문이 열리자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눈에 깃든 평온함이었다. 마치 자신과 화해한 사람처럼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앞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강민혁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잠 못 이룬 밤들을 암시하듯 눈은 붉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속삭였지만 강태준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다. 검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사망을 초래한 의도와 행위가 명백한 계획살인. 낭독이 끝난 후 판사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강민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다. 재판장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후회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법정 오른쪽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아름의 가족을 위한 자리였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사과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미안해, 아름아. 법정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가 공식적인 구형을 낭독했다. 무기징역. 박수도 항의도 없었다. 방 안에 모든 숨을 삼키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뒷줄에 앉아있던 박 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법이 정의를 세울 수는 있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시선은 앞자리에 강태준에게 향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노인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박 총경은 돈이나 명성을 잃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영혼이 부서져 버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보았다. 재판은 정오 무렵에 끝났다. 햇살이 법정의 높은 창문을 뚫고 강민혁이 앉아있던 책상 위로 정확히 떨어졌다. 그는 그 빛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 이게 아름이가 나를 마지막으로 보는 방식일지도 몰라. 2명의 교도관이 그를 밖으로 이끌었다. 저항도 울음도 없었다. 오직 무한한 시간으로 모든 것을 갚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느린 발걸음뿐이었다. 박 총경은 먼저 나와 텅 빈 긴 복도를 걸었다. 모든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울렸다. 법원 정문 계단에서 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주었던 아름의 오랜 친구 최서윤을 보았다. 최서윤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박 팀장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름이는 예전에 자기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기억되고 싶다고 자주 말했어요. 박 총경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이 남긴 진실 때문에 기억될 겁니다. 최서윤은 푸르게 변하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름이는 비를 싫어했지만 비 온 뒤의 소리를 좋아했어요. 지구가 용서하는 소리라고 했죠. 박 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몇 시간 후 군중이 흩어졌을 때 박 총경은 법원 뒤편의 강가로 혼자 걸어갔다. 강은 고요했고 물은 맑아지기 시작한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름의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인생이 항상 길지는 않지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평화로운 미소였다. 박 총경은 속삭였다. 결국 모든 것이 물로 돌아가는군. 넌 비 아래에서 태어났고 너의 진실도 비를 통해 왔지. 그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닫고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기울며 강 표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위쪽 나무에서 나무십 하나가 떨어져 물 표면 위를 떠다니다가 물살에 휩쓸려 갔다. 박 총경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침울했지만 평온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평온을 찾는다. 그가 중얼거렸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서울은 몇 주 동안 이 소식으로 흔들린 후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드러난 모든 것 뒤에는 여전히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인간이 통제 없는 사랑이 독이 될 수 있고 진실이 쓰라리더라도 항상 치유한다는 것을 배우는 공간. 그리고 그 강가에서 장마가 끝날 무렵 박 총경은 아름의 이야기와 민혁의 후회
그리고 서로 얽혔다가 사라지는 삶의 잔재들을 싣고 계속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마치 소리 없이 그친 비처럼 천천히.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후 강민혁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날 이후로 석 달이 지났다.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서울은 이제 덥고 눈부신 햇살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매 시간이 지나가기를 꺼리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 2급 수용동에서 강민혁은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눈앞에 빈 종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가슴속에 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아침 왠지 모르게 그는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느꼈다. 자신을 위해서도 판사를 위해서도 아닌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는 펜을 들고 약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아름에게 오늘 햇살이 너무 밝아서 이 쇠창살에 비친 빛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네 눈이 생각났어. 우리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늘을 비추던 내 눈 말이야. 다시 사과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네 용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 공간의 침묵이 그 어떤 형벌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쓰는 거야. 강민혁은 잠시 멈추고 아침 햇살이 좁은 줄기처럼 들어오는 벽에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한때 그가 무시했던 그 소리는 이제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유일한 신호가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이어갔다. 매일 밤 이 작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소리를 들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멈추기를 거부하는 시간처럼 그날 밤을 상기시켜 아직도 내 손에 차갑던 수영장 물의 감촉을 느낄 수 있고 공중에 남아있던 내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가끔은 기억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기억은 결코 우리의 의지에 따르지 않지. 여기 사람들은 내가 평온하다고 말해. 이 평온함이 서서히 죽어가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그들은 몰라. 하지만 이 모든 죄책감 속에서 항상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어. 네 그림자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항상 네가 미소 짓는 모습을 봐. 그날 밤처럼이 아니라 네가 아직 나를 믿어주던 그 시절처럼. 그는 멈췄다. 눈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자들 사이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다시 썼다. 아름아,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봐. 사랑이 사람을 자신을 잊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 난 예전에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 묶어두는 것, 누군가를 네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사랑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어야 했어. 그 자유가 상실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야. 펜이 움직임을 멈췄다. 밖에서 교도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교도관이 지나가며 쇠창살 틈으로 강민혁을 쳐다보았다. 또 글 쓰나? 교도관이 물었다. 강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수 없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요. 교도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떠난 사람들이 침묵을 통해 더 잘 듣는 법이지. 교도관이 떠난 후 강민혁은 다시 편지를 바라보며 쓰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어. 평생일지도 모르지. 판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난 유용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여기서 몇몇 젊은 수감자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들이 틀리지 않고 한 문장을 쓸 수 있을 때마다 난 이 세상이 나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느껴. 아마 이게 내 죄의 일부를 갚는 방식일지도 몰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무언가를 주는 것. 나도 기도를 배우고 있어. 어른들이 가르쳐준 긴 기도가 아니라 짧고 간단한 기도야. 내가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거 알아? 아름아? 난 마침내 네가 왜 빗소리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비는 어디에 내릴지 결코 선택하지 않으니까. 죄인에게도 성인에게도 똑같이 내리니까. 강민혁은 그 문장을 쓰며 작게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그를 따라다녔던 상징인 비. 이제 그는 비가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씻어내기 위해 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너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야. 단 한 가지만 말할 거야. 내 좋은 면을 봐줘서 고마웠다고. 내가 망가지기 전에 나 자신조차 믿지 못했던 무언가를 믿어줘서 고마웠다고. 만약 사람의 영혼이 여전히 들을 수 있다면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난 더 이상 그날 밤 너를 죽인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난 소유하고 싶어 했던 강민혁이 아니야. 난 그저 이해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일 뿐이야. 강민혁은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는 그 편지가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쓰는 것만으로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박준서 총경은 수감자 교화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다. 그는 독서실에서 강민혁이 2명의 젊은 수감자에게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텅 빈 평온함이 아니라 일종의 수용이었다. 박 총경은 그에게 다가가 작게 미소 지었다. 글을 쓰는군.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입니다. 하지만 익히기 위한 건 아닙니다. 박 총경은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익히지 않는 것이 가장 정직하지. 강민혁은 부담 없이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마 이게 제 마지막 자백을 쓰는 방식일 겁니다. 박 총경이 교도소를 나설 때 하늘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멀리서 비 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서서히 잿빛으로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름아, 아마 이게 네가 그 편지에 답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군. 그리고 그의 작은 감방에서 강민혁은 창가에 앉아 건기가 끝난 후에 첫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비는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소리처럼 부드럽고 가늘게 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아름의 어머니가 다녀간 지 거의 2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강민혁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구치소에서의 나날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그를 가르치고 독서실에 오는 젊은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다. 그들은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곳에 왔다. 빛바랜 벽과 먼지 쌓인 책장이 있는 작은 독서실에서 강민혁은 북쪽을 향한 좁은 창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푸른 하늘 조각을 볼 수 있었다. 담장 밖 하늘과 다르지 않은 하늘이었다. 그는 종종 젊은 수감자들에게 말했다. 위를 봐. 하늘이 있는 한 우린 완전히 길을 잃은 게 아니야. 그 말은 그 작은 방에서 힘을 주는 주문 같은 것이 되었다. 간밤에 비가 그친 어느 맑은 아침, 강민혁은 흰 분필로 칠판에 썼다.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글씨는 삐뚤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했다. 팀장님,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우린 당분간 나갈 수 없잖아요? 대식이라는 젊은 수감자가 물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의 빛이 남아있었다. 강민혁은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꼭 여기서 나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잊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거지. 대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른 몇몇 수감자들은 말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히 있었다. 그날 이후로 독서실은 그 동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가 되었다. 편지 쓰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앉아 강민혁이 삶, 실수,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항상 변할 기회를 갖는지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때때로 그는 페이지 끝이 찢어진 오래된 책들을 읽어주었다. 그는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망가진 후에도 계속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민혁의 수업에 대한 소문은 다른 동으로 퍼져나갔다. 몇몇 교도관들은 조용히 와서 돕는 척했지만 사실은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한때 살인자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을 다시 밝히는 사람이 된 남자의 목소리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날 오후 그와 친해진 교도관이 소식을 들고 왔다. 강민혁, 내일 법무부에서 방문이 있어. 여기서 교화 활동을 보고 싶어 한다더군. 자네와 자네 학생들이 발표를 좀 해줘야겠어.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저희가 보여드릴 건 많지 않습니다, 계장님. 하지만 저희에겐 이야기가 있죠. 다음 날 구치소의 작은 강당은 접이식 의자로 가득 찬 소박한 공간으로 변했다. 몇몇 젊은 수감자들이 방문객들 앞에 섰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쓴 편지를 낭독했다. 대식이 가장 먼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여기서 글 쓰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 손에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간은 고요해졌다. 한 관계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마치 마음으로 듣는 듯했다. 행사가 끝났을 때 한 관계자가 일어나 말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모든 교정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저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저녁이 저물 무렵
강민혁은 안뜰에 혼자 앉아 높은 담장 위의 주황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놀이 철조망을 뚫고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름아, 보여? 여기 하늘도 밖의 하늘과 다르지 않아. 아마 너도 저기서 보고 있겠지. 바람은 부드럽고 평온하게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막 강당에서 나온 젊은 수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강민혁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모든 웃음소리가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기도인 것처럼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그는 학생들을 위해 글을 쓰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검은 잉크로 썼다. 삶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용서를 기다릴 뿐이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고 바람 소리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밤의 향기를 가져왔다. 몇 주 후 한 교도관이 갈색 봉투를 들고 왔다. 강민혁, 이거 전에 앞으로 온 거야. 최소윤이라는 사람한테서. 그 이름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강가에서 찍은 저녁 하늘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민혁 씨에게, 아름이는 예전에 이곳에서 하늘을 자주 찍었어요. 이제 그 하늘을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강민혁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단지 자기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구치소 위의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 아름아, 고마워 서윤 씨. 이제 알겠어. 하늘은 결코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다. 길고 의미 있는 하루를 덮는 담요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높은 담장과 차가운 쇠창살 뒤에서 한때 실수에 잠겨있던 한 남자는 이제 위를 올려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은 곳에서 자유를 찾으며 하늘을 향한 편지를 쓴 지 2년이 흘렀고 이제 그의 나이는 32에 접어들었다. 서울구치소의 아침은 간밤에 비가 내린 후 젖은 흙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공기는 마치 먼지를 씻어낸 듯 가벼워졌다. 2급 수용동에서 강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장자리가 바래기 시작한 하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쇠창살을 뚫고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천천히 움직이는 빛의 패턴을 만들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결코 멈추지도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고 벽에 날짜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매일 밤은 자신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할 기회였다. 그의 관자놀이 쪽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지만 눈은 예전과 같은 평온함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 조용했던 독서실은 이제 구치소 안의 작은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젊은 수감자들은 글쓰기나 읽기를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미래, 심지어 저녁 하늘색 같은 소박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그곳을 작은 하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다. 강민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들에게 그 공간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었고 강민혁에게는 제한된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어느 아침 그와 친해진 교도관이 소식을 들고 왔다. 그의 얼굴은 반은 진지하고 반은 기뻐 보였다. 강민혁, 본부에서 자네 앞으로 온 서류야. 그가 작은 갈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공식적인 서류를 받은 지는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은 숨을 먹게 하는 한 문장에서 멈췄다. 수감 기간 동안의 모범적인 행동과 사회적 기여를 바탕으로 강민혁 수감자는 1년의 감형을 추천받았음.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교도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자네가 한 모든 일의 결과야. 강민혁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자유를 좇은 적이 없습니다, 계장님. 하지만 아마 이게 세상이 제게 충분히 배웠다고 말해주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은 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젊은 수감자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어떤 이는 어깨를 두드렸고 어떤 이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독서교실을 이끌고 있는 대식이가 말했다. 팀장님, 나중에 나가시면 여기 또 들러주세요. 팀장님 없으면 작은 하늘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강민혁은 작게 웃었다.
하늘은 넓어, 대시가. 내가 없어도 넌 계속 그걸 볼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행정 담당자가 공식 서류를 들고 왔다. 강민혁은 가석방 절차를 위해 서명을 해야 했다. 그날이 오기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독서실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 작은 램프가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펜과 노트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예전에 삶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용서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썼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는 천천히 다시 읽고는 그 아래에 새로운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용서했을 때 세상은 조금씩 문을 열어줄 것이다. 새벽이 부드러운 빛과 함께 찾아왔다. 쇠문이 천천히 삐걱거렸다. 교도관이 2명의 직원과 함께 왔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다. 강민혁은 일어서서 몇 년 동안 그의 집이 되어주었던 좁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벽, 침대, 나무 책상, 모든 것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아침 이슬에 젖은 긴 복도를 걸었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희미했다. 독서실을 지나갈 때 강민혁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사용하던 책상, 칠판,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에는 대시기가 파란 페인트로 쓴 글씨가 있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강민혁은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했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가 정문을 나섰을 때 아침 햇살이 그를 맞았다. 바깥 세상은 너무 밝아서 그의 눈이 적응해야 했다. 그는 몇 초간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변함없이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가 속삭였다. 최서윤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약간 희끗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드디어 나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강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기분이 이상해요. 저 안에서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여기 밖에서는 이제 막 걷는 법을 배우는 아기 같아요. 최서윤은 미소 지었다. 좋은 거예요. 다시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구치소 앞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서울 위의 하늘은 넓어 보였지만 강민혁의 시선은 오히려 땅을 향했다. 젖은 나무십, 작은 웅덩이, 그 위에 반사되는 빛,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최서윤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어디를 가든 강민혁 씨, 하늘은 늘 당신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이 저물 무렵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다. 바람이 물과 나무십 냄새를 실어왔다. 강민혁은 멈춰서서 물 표면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년 전 최서윤이 보내준 사진이었다. 색은 발에 있었지만 하늘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하늘에 편지를 썼어요. 이제는 그 답장을 읽을 시간인 것 같아요. 최서윤이 미소 지었다. 답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강민혁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요. 마음속으로 강민혁은 자신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후회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평화를 찾았다. 그날 저녁, 세상은 잠시 멈춘 듯 두 영혼이 마침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다. 위에서는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아래에서는 그들의 그림자가 반짝이는 물의 반사 사이로 길게 뻗어 있었다. 해가 고층 빌딩 뒤로 저물었을 때 강민혁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 미소는 더 이상 무게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 뿐이었다. 그는 거의 기도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림자 뒤에도 항상 기다리는 빛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유를 얻은 첫 아침은 부드러운 낯섦과 함께 찾아왔다. 강민혁은 서울 외곽에 있는 최서윤의 소박한 빌라 작은 방에서 잠을 깼다. 닭 우는 소리와 부엌에서 끓이는 블랙커피 향기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창밖에서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쇠문도, 쇠사슬 소리도, 교도관의 구령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서윤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문가에 나타났다. 잘 못 잤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민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단지 새소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최서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익숙해질 거예요. 바깥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칠지 않아요. 하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부드럽지도 않죠. 강민혁은 손에 든 컵을 바라보며 향기를 들이마셨다. 적어도 여기 밖에서는 쇠 냄새 대신 커피 냄새를 맡을 수 있네요. 그날 그들은 터미널 근처의 작은 시장으로 걸어갔다. 강민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등에 배낭을 맨 채 달려가는 학생들. 세상은 너무나 생생하고 시끄러웠지만 강민혁에게는 모든 것이 소리 없는 영화 같았다. 그는 너무 현실적인 것을 건드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인파 속을 걸었다. 길모퉁이 헌책방에서 그의 시선은 소설과 잡지로 가득 찬 책장에 꽂혔다. 그는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들고 제목을 천천히 읽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이든 주인이 미소 지었다.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서윤이 준 몇 장의 돈을 꺼냈다. 이걸로 할게요. 책이 그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작고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미래를 손에 쥔 것 같았다. 오후에 그들은 공원에 앉았다. 아이들은 공을 찾고 어머니들은 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강민혁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곳을 자주 지나갔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최서윤이 대답했다. 때로는 우리가 달리기를 멈췄을 때야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죠.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잃을까 두려워서 달렸어요. 이제는 다시 망가뜨릴까 두려워서 걷고 있죠. 최서윤은 그를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강민혁 씨. 과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을 아프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강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 빨라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최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하늘 아래에서의 첫걸음부터요. 그날 밤 최서윤이 잠든 후 강민혁은 집 테라스에 앉았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바람은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시장에서 산책을 펴고 뒷면에 빈 페이지에 무언가를 썼다. 오늘 나는 두려움 없이 걷는 법을 배웠다. 비록 모든 걸음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며칠 후 강민혁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점, 인쇄소, 심지어 커피숍 등 여러 곳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을 확인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얼굴들은 종종 변했다. 전과자시군요? 한 가게 주인이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강민혁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몇 번째 거절을 당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강민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서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자유 또한 두려울 수 있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저녁을 준비하던 최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포기한 건 아니죠? 아니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도 나름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서윤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든 벽에는 문이 있어요, 강민혁 씨. 당신이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강민혁은 동네 공원에서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낙엽을 쓸고 울타리를 칠하고 꽃을 심었다.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는 모든 작은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주변의 아이들은 그를 공원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들은 종종 와서 꽃에 물을 주거나 그냥 앉아서 그의 작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오후 동사무소에서 온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요즘 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민혁은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돕고 있을 뿐입니다, 주사님. 그렇다면 계속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민혁에게는 삶 자체가 건네는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책 뒷면에 썼다. 때로는 문이벽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손에서 발견된다. 몇 달이 흘렀다. 공원은 이제 깨끗했고 꽃이 만발했으며 그 중앙에는 작은 하늘공원, 주민들이 함께 가꿉니다 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서 있었다. 강민혁은 젖은 눈으로 그 팻말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짓고는 부드러운 황금빛의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구름은 천천히 움직이며 정직한 걸음인 한 어떤 걸음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최소윤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꽃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찾았군요. 최소윤이 말했다. 하늘 아래에서의 첫걸음을요.
강민혁은 미소 짓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제가 그저 보기를 멈췄을 뿐이었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날의 마지막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강민혁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게, 시간에게, 그리고 마침내 다시 걸을 용기를 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